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슬슬 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얘기는 그래도 끝나기 전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 얘기는 좀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많이 바뀌었다 싶어요. 이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올해 코인베이스라는 비트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에서 상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가 또 지난달쯤에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ETF도 출시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매크로를 많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들은 좀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이 메타버스에서 연장선이라고 저는 사실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디지털 공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디지털 공간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디지털 공간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으려면 여기서 어떤 그 누구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 없는 그 어떤 자산이, 디지털 자산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는 그 디지털 자산이 이제 첫 시작을 비트코인이 사실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메타버스의 부상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블록체인 기술들이겠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뗄래야 사실 뗄 수 없는 주제라고 보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연장선의 어떤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인데 과연 이제 뭐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또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면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야, 이거 사기야 사기, 폰지야 폰지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관점으로 또 워낙 또 전통적인 경제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사기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다른 관점을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제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이 부분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저도 이게 화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화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화폐가 됐었을 때를 한번 놓고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10% 하락하고 뭐 이래요. 그럼 화폐 가치의 하락은 아까 전에 이제 안편집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화폐 가치의 하락은 물가의 상승이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에 10%의 물가가 오른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10%예요. 그러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에 2만 불에서 지금 6만 불이에요. 그럼 몇 프로죠? 이게 300%인가 200%인가? 오케이, 3배 올랐죠. 그럼 디플레이션이 3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엮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까지 엮여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 이슈까지 저는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일단 빼고 일단 앞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얘가 화폐가 됐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화폐 때문에 화폐로 쓰이기 때문에 물가 그 가치가 뛴다 이런 것들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ETF처럼 이런 건 하나의 NFT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의 비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 대한 비이클. 그래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인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자산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공인이라고 해야 되는 뭐 공정력이 있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참여를 하니까 가치가 뛰고 다른 쪽에서도 그쪽에 대한 대안자산으로서의 투자 참여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대안자산 사이드에서는 금의 비중을 줄이면서 예를 들어 원유의 비중을 줄이면서 이렇게 코인의 가격, 코인을 갖다가 담는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헤지펀드들에서는 좀 일어났다라고 들었어요.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자산으로서 자리 잡아가는 그런 스트러글링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위치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고 그다음에 자산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고 왜냐하면 방금 이제 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장 매력은 뭔가 하면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누가 발행을 남발하지 않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모델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발행되는 그 다음에 발행의 속도는 계속 떨어지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 가치는 안정적일 그러니까 가치가 화폐처럼 남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비트코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뭔가 하면은 누구도 이 발행량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실물의 그 양하고 화폐의 양의 이제
교환 비율이죠. 그런데 실물의 양이라는 것은 생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건데 이 생산의 증가 속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래 이유는 이렇게 변동적인 생산의 양과 화폐의 양을 균형을 맞춰줘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은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앙은행 역할에서 벗어나서 남발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통제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이제 우리가 금이든 그 피아트 머니든 모든 화폐들은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 피아트 머니는 종이 찍었는데 무슨 내재 가치가 있냐고 하는데 이걸로만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굉장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이 세금인데 그 지출 항목을 이제 그 행사할 때는 이 화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내재 가치가. 근데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고 따라서 비트코인이 어떤 이제 금융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지만은 그 일들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발생하는 일들가 아니라 금융적인 어떤 이제 그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뭐 가상자산 이런 이제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송금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이죠. 그런 지급 결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기술이라든가 낡은 기술, 낡은 결제망, 그 다음에 규제 이것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그 새로운 엄청난 수요에 부응해서 새로운 기술로서 그걸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투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폐지되는 자기압 수표 지금도 있긴 있나요? 있죠. 예. 자기압 수표하고 굉장히 유사한 건데 은행에서 발행하는 현찰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앙은행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도 자기압 수표를 거의 무력화 시켜버렸잖아요. 화폐 발행해서 그 얻는 주조 차익은 정부 건데 니들이 왜 정의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상당한 기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리냐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결국 이 영역에는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해서 많은 사람들의 디지털 수요 부응할 수밖에 없고 중앙은행은 또 그런 이제 약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뭔가 진전될 텐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굉장히 유명한 누군가 굉장히 그 명망 있는 사람이 샀다고 해서 그게 자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아침에 이것을 완전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인용해서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희 이제 아는 후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비트코인의 주소를 따가지고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이 어디가 있나 이런 걸 조사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뭐 회사 이름을 뭐 제가 밝히기 어렵지만 그 데이터를 뭐 이제 글로벌 IB들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자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올해 내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채굴 해가지고 상장사에다 올리면은 비트코인 늘어나야 되잖아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디론가 계속 새고 있다는 거죠. 잠긴다는 건가요? 잠긴다는 거죠.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빼가지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빼서 뭉태기로 떼서 자기네 있는 수탁고에다가 넣어놓는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물건이 잠기는 현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일련의 그런 그 멘트들이 있잖아요.
뭐 파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단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작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해주고 페이팔한테 비트코인 거래할 수 이런 거 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트코인을 인정해주는 게 절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건 추정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50%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많이 늘어났어도 5%가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비트코인 실물은 어디가 있냐면 미국에 아까 말한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기관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금을 예를 들어 뭐 비슷한 예가 될 텐데 그런 전략적 판단이 아마 있었을 거로 추정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생각해보면 뭘 희생하면서 만들어지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희생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기가 탄생할 때 그 많은 그런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전기 에너지가 들어요.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나온다라는 관점이 또 하나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으로 계속 돈이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건 흘러 넘치는 돈이죠. 흘러 넘치는 돈. 이게 여기서 지금 담아놓을 데가 없어서 흘러 넘치는 돈이 저기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가상화폐 이런 부분이 인정받느냐 여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뭐 돈이야 아니면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바뀌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약세가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아직도 인정 안 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지 아직은 전통 자산을 인정받았지 않기 때문에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아직은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뢰인데 그러면 약간 우리가 클루를 최근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게 요 며칠 사이에 터키 환율 난리로 아니었잖아요. 어제 13% 약세됐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특징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비트코인을 달러로 표시하는 거랑 터키로 표시한 거랑 비교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터키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터키에서는 비트코인 더 비싸요. 근데 이 현상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때 찾는 자산이 된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물론 그게 일부 지역이고 뭐 엘살바도르 뭐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혹은 뭐 화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저는 이 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이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의견인 건데 이게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이게 사실 지금 이런 터키에서 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다 이런 뉴스를 만약에 한 5년 전에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아마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나 발상이나 논의 자체를 할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저도 내재 가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공감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너무 크죠. 변동성이 너무 큰 이유는 이 자산 자체의 이슈는 그냥 자산의 하나로 인정받느냐 안 인정받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지금은 큰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도 어떤 그 방향성은 어쨌든 물론 앞으로도 저는 뭐 지금도 뭐 저는 고점 대비 뭐 당연히 한 7, 80%까지도 앞으로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성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세상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케인즈의 예언에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놀아야 되니까 놀고 지낼 공간이 필요하고 디지털 공간이 수용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산을 인정하기 시작한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고 마치 저는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이 처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수렵 채집 시대에서 뭐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어떤 그런 집단이
인간 집단이 처음으로 인정한 자산은 사실 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 메타포가 디지털 골드라는 메타포가 뭐 그렇게 이상한 메타포 같질 않아요. 물론 이게 뭐 무조건 뭐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 한 뭐 몇 분능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월스트리트나 CNBC나 뭐 수많은 매체나 블룸버그에서 이제는 어떤 메인 주제의 하나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좀 세상의 변화가 많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인 거는 같아요. 뭐 꼭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 세상에 대한 좀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매크로적인 현상에서 좀 푸시가 된 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게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이런 암호화폐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MZ 세대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디지털 네이티브한 친구들이고 그래서 다 뭐 그 친구들은 뭐 로블록스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다 디지털에서만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한 친구들인데다가 이 친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슬픈 얘기기도 한데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은 자산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역전의 기미도 없고 그렇게 억눌려 있는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그런 컴퓨터에 친화적인 디지털에 친화적인 친구들이 찾은 하나의 솔루션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표현도 하는데 이들이 작은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보통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런 혁명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났고 경제적인 행위로 일어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올 1월에 아주 강풍이었던 게임스탑도 저는 그런 거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혁명들을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주식시장이나 막 여기저기 지금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심심해서 그런 것도 해봤는데 1월부터 YTD로 올해 게임스탑 주가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봤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낮아요. 반대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리테일들이 사랑하는 자산들이 이들의 돈은 여기 모여 있는데 이게 이쪽이 좋은 것 같으면 게임스탑으로 갔다가 게임스탑 좀 재미없네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게임스탑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월스트리트 가서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면 저는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소리치는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현상의 하나의 가운데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초반의 원동력들은 이런 에너지였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제 인정을 어느 정도 뭐 중앙은행에서도 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다음번에 만날 때는 CBDC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직은 이제 페드가 뭔가 CBDC에 대한 안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지는 않았긴 했는데,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작은 어떤 뭐랄까 작은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큰 흐름으로 보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또한 아까 이것도 되게 메타버스 엔딩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꿈의 크기도 좀 많아 보이는 다소 과해 보이는 꿈의 크기가 보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막 되게 수많이 알 수 없는 프로젝트들도 막 시가총액이 막 $100 빌리언 넘는 것들도 꽤 많이 보인다는 거는 약간은 지금은 너무 미래의 꿈들을 많이 땡겨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근데 이 방향성은 그러니까 속도는 모르겠는데 이 방향은 확실히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해도 될까요? 시간 있나요?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케인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 예언이 첫 번째 15시간 일한다. 15시간이 최소한 인간이 필요한 시간만 일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15시간인 거고 15시간 이러면 뭐 돈의 이렇게 경제적인 것보다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아까 아름다움과 즐거움. 네. 그다음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 200년 그러니까 지금 300년 동안 인간을 짓눌러 온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생긴 거죠. 300년 전이면 혐오스러운 질병들이 사라질 거. 돈을 소유물로 사랑하는 화폐를 소유물로 사랑하는 혐오스러운 정신병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라는 개념도 사실은 지금의 화폐 개념하고 옛날하고 다르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은 사실 종교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 사람이 지금 보면 화폐를 위해서 저거 맨날 돈만 벌고 뭐고 이게 좀 왜 저러는 거야? 죽을 거 아니야 어차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화폐 기능을 꼭 이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냐 비트코인이. 가치 척도의 기능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뭐 세금도 얘기하고 아니면 뭐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게 막 화폐가 변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사이버 세상에선 그게 꼭 필요할까? 가치 척도의 기능은 그냥 달러나 원화가 하고 이쪽에선 다른 하나의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닐까? 화폐에 대해서 다른 아예 개념이 마치 3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도 어렴풋 들긴 해요.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론 지금은 버블이 굉장히 끼지만 결국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버블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죠. 버블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아니, 버블이 없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이게 원래 주식시장에서도 10% 20%씩 벌 수 있는데 뭐하러 가상화폐로 갑니까? 거기는 뭐 100% 200%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가는 거죠. 그 버블이 꼬드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꼬드긴 사람들이 모여서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MZ세대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MZ세대가 별로 없어요. 인구도 없고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러면 가격은 누가 움직이는가? 아까 이은택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많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만약에 아무리 삼성전자를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다 걸어놓고 누군가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고 가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해보더라도 파는 사람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사는 사람이 가격을 움직이는 거고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MZ세대가 숫자가 적어서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의지가 있고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행동이나 투자나 뭐 이런 양식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방향을 예측하는 데서는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네, 슬슬 마무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저희가 또 다음번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거를 좀 기르면서 오늘 제 18회 글로벌 마켓 공개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